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강의 20번째 시간 이춘근의 전쟁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 레벨 2 그렇죠. 전쟁을 누가 결정하는 건지 국가 차원인데요. 국가의 자연적 속성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국가의 뭐 경제적 특성과 전쟁, 국가의 정치적 특성과 전쟁 뭐 등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가 차원을 공부하는 그 학자들은 국가의 그 자연적인 속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그 성향 또는 뭐 그 사람의 그 뭐라고 그럴까 뭐 체격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러니까 국가도 그럴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영어로는 National Attribute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사람한테는 뭐 Attribute는 아니겠죠. 근데 국가의 속성, 그래서 국가의 속성이 그 국가의 대외적인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 뭐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의 수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경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수준, 그리고 나라의 규모, 큰 나라냐 작은 나라냐, 그리고 정치 체제의 성격, 그리고 지리적 특징, 뭐 섬나라냐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냐, 뭐 반도 국가냐, 뭐 대륙 국가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국가의 속성을 얘기해 주는 그런 그 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계량된 자료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량화를 시킵니다. 수량화를 시키고 그 자료를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겁니다. 사회과학도 지금 컴퓨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거의 그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하와이 대학에 계시던 그 루돌프 럼멜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 민주적 평화론 뭐 이런데 아주 그 유명한 책들도 쓰고 그랬는데 이분이 60년대에 그 국제정책의 과학화 연구 때 자기가 모든 변수를 뭐 찾을 수 있는 거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235개의 변수를 찾아가지고 국가의 속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국가의 속성을 나타나는. 그래서 보면은 그 나라의 농업을 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도 들어가 있고 문화와 예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있느냐, 뭐 정보 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전화가 몇 대냐 뭐 이런 거 친 거예요. 교육지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많으냐, 학벌이 좋으냐, 뭐 국민 그 뭐니까 그죠.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그렇죠. 뭐 문맹률, 이런 거 다 친 거죠. 그다음에 경제 발전 지표, 그 나라의 보건, 위생, 심지어는 병원에 침대가 몇 개냐까지 이 사람 적었습니다. 유아 사망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역사, 군사력, 자원, 정치, 사회, 기술, 교통. 가치 체계, 뭐 가치 체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가치 체계, 뭐 국가의 그 갈등, 대외 갈등, 뭐 국내적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가 있고 단합도가 높은 나라가 있고 그렇죠. 대외적으로 갈등하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 식민지 출신이냐 아니냐, 뭐 외교, 국제기구, 하여간 뭐 많아요. 그리고 지정학, 무역, 인구 변동 등 무려 235개의 변수를 국가의 속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추출하였다. 이 사람은 이거를 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와 국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장 박사를 A라는 나라라고 칩시다. 나를 B라는 나라라 치면은 우리 둘의 관계는 속성 차의 함수다라고 이 사람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우리 둘의 속성 차이를 다 합쳐가지고 거기다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국가 간의 그 외교 정책은 두 나라 사이에 속성차의 함수다. 아주 참 그 정착 같지 않은 무슨 그 수학 같은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이 분석해놓고 답은 우리가 답을 미리 말하자면은 국가의 속성과 국가의 그 전쟁 행위는 관계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의외네요. 놀랍게도 그 없는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다고 전쟁 만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공부한 사람이 많다고 전쟁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식하다고 전쟁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속성차는 국가의 그 외교 정책 또는 특히 이제 전쟁 행동을 설명하는데 그다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럼멜의 분석은 국가의 속성 변수와 국가의 대외적 전쟁 행위 사이에 거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1960년대의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가장 최신이지. 1960년대의 그 어떤 특정 지점, 특정 시기를 본 것이고, 그리고 자료도 235개라고 그랬는데 이거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합쳐져 가지고 계산되는 그런 요인들이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량화가 가능한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학도 다 계량화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들마다 이제 그거 갖고 아주 논쟁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국제정치에도 자주 나오고 또 여기 전쟁론에도 자주 나온 한스 모겐소 교수 같은 사람은 전통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수학으로 이렇게 뭐 분석하는 사람 보고 아주 이 비난을 해요. 야, 정치, 사상, 역사를 어떻게 숫자 가지고 하느냐. 과학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서. 정치학은 철학이지 과학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과학으로 분석이 된다 해가지고 한번 정치학도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무브먼트인데 제가 미국 맨 처음에 갔을 때 노스웨스턴 대학이라는 데로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은 미국 과학적 무브먼트의 아주 최첨단 학교입니다. 갔더니만은 수학 가르치더라고요, 학교에서. 통계학도 가르치고. 통계학 가르치고. 그리고 컴퓨터인데 뭐 도무지 모르겠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교수한테 나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그랬더니만은 그 교수가 한국에서도 다 캘큘레이터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캘큘레이터는 당연히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라고. 한번 과학화로 한번. 근데 저는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노스웨스턴 대학의 정치 사상 가르치는 교수가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 왜 여길 왔냐고. 이거는 몽키들도 하는 거 배우는 학교라고. 네. 그러니까 몽키들도 이건 할 줄 안 되는 거지, 컴퓨터를. 그래서 그 사람은 정치 사상가답게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시카고 대학이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가까운데 시카고로 가지 왜 여기로 왔느냐고. 시카고는 전통적인 기법을 쓰는 데예요. 하여간 뭐 그렇게 학자들끼리 서로 이제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NW는 그게 가장 과학적이라고 본 거네요. 계량화, 그렇죠. 수치화, 그러면 통계화. 그러니까 네. 정치학도 다 이거를 계량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 이유가 미국의 보팅 비헤이비어, 투표 행태 이런 거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과학화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국제 정치까지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변수들을 계량화시키면 대부분 관계가 없는 거로 나와요. 대부분 관계가 없는 거 나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우리 생활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죠. 일부를 놓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럼멜의 과학화 운동은 럼멜이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서는 관계가 다 없답니다. 거의 다 없다라고 보면 될 정도예요. 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전쟁을 많이 하느냐? 우리는 느낌에 인구가 많으면은 장소가 비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까 밖으로 폭발하고 논리적으로는 그게 말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동원 가능한 병력 숫자도 많고 국민이 많으면 군사력도 많을 거고 그런데 그거가 전부 다 아닌 거로 나오는 거가 좀 놀랍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럼멜 교수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뭐 우리가 양념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자연적인 요소 제가 지금 우리 장 박사님한테도 잠깐 물어봤지만은 인구와 지리가 100% 자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는 특히. 그럼 뭐 이제 사람들이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정치 체제라든가 경제 체제에 비하면 인구는 상당히 자연적인 측면이 많죠. 단기간에 걸쳐서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인구하고 지리가 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고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줄어들까? 줄어들지 않을까요? 전쟁을 하면은. 네. 일감 첫 번째로 오는 감은 줄어든다 같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줄어드는가에 관한 질문. 이것도 전쟁론 하는 사람들이 참 큰 질문인데 여기에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특히 인류학자들은 산업사회 이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낮은 인구 밀도와 낮은 인구 증가를 실현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피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인구 조절하는. 인구는 이제 조절해야 되는 거가 아무래도 먹을 거가 모자라다 보니까 인구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 조절의 그 과학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가설로 만들었는데 그 가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책이 번역돼서 나온 거 있습니다. 마빈 해리스라는 그 인류학자인데 카니벌스 앤드 킹스. 카니벌이라는 게 식인이죠. 식인종. 그리고 킹은 왕이라는 거고 The Origins of Culture 이제 문화의 기원 이런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식인과 제왕 문명인의 편견과 오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무슨 뭐 나온 지 한 20년 된 책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주장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논리 구조가 아주 재밌는 거가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이 죽으니까 전사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호전적인 족속을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니족 및 야노마노족, 야노마노는 아주 그 전쟁을 잘하는 족속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야노마모족이라든가 다니족이 전쟁을 통해서 줄어드는 남자의 숫자가 3%, 7%입니다. 그러니까 7% 남자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 주는데 별로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마빈 해리스 교수가 인구하고 전쟁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전쟁에 갖고서 남자가 7% 죽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를 얘기했냐면 여기서 이제 문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자들은 전쟁을 못한다 해가지고 여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을 낳았을 때부터. 그래서 인구를 죽여야 되는데 전쟁이 남자가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전쟁도 못하는 여자들은 기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인구가 주는데 전쟁이 기여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네. 다른 거예요. 여아 살해. 그렇죠. 여아 살해가 전쟁이라는 제도에서 여아 살해가 가능했다는 거죠. 왜 전쟁도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건 불필요한 거니까. 이 사회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남자가 가서 죽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쟁도 못할 거 여자들. 그래서 이제 잘 기다리지 않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일반 이론은 이 종족이나 부족 사회에서는 그 전쟁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말이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사회 조직에서 전쟁은 인구를 분산시키기는 하지만 전쟁하다 보면 인구가 이제 그 뭐 피난 가니까 네. 그리고 뭐 또 적국의 적국이 이제 막 약탈하는 걸 피해서 인구가 이제 이동하기는 하지만은 인구의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경우란 거의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현대의 역사를 보면은 지난 세기에 일어났던 20세기에 이제 큰 전쟁이 많았습니다. 양차 대전, 1차, 2차 대전이 있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은 교전국의 장기적 인구 증가율을 저하시키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베트남의 인구 증가는 연평균 3%를 기록했다. 그 베트남 전쟁을 거의 한 30년 한 전쟁으로 치는데 참 뭐 미국이 폭격도 참 잔인하게 하고 뭐 화학무기 뭐 에이전트 레지 같은 거 해가지고 참 뭐 전쟁을 치열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는 연평균 3%를 기록했다. 그리고 유럽의 역사 1650년부터 1950년 요 300년을 보니까 평균 10년마다 대전쟁이 한 번씩 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 10년마다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300년 동안 유럽에서 인구는 거의 5배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10년마다 대전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300년 동안이니까 대전쟁이 30번 일어났다는 소리죠. 대전쟁이 30번이나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5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국가 레벨에서는 인구가 준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네. 6.25 때도 인구 줄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인명피해가 많았지만은 다만 그 해리스 등 인류학자는 국가 수준 이하, 그러니까 이제 족속, 그러니까 뭐 부족 네. 이런 데서 전쟁은 인구 증가를 억제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런데 그 억제시키는 것도
가서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전사자 때문이 아니라 여아 살해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해리스는 전쟁에서 남자가 많이 죽는다는 사실이 인구 감소에 아무 기여한 바 없지만 그러니까 기껏해 7% 죽으니까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뭐 좀 미리 그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옛날에 손자병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 국지, 대사야. 그러니까 전쟁은 국가의 큰 일이다. 그리고 전쟁할 때는 온 국가가 총동원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최근에 읽던 중에 그냥 소개를 하면은 제가 그 모던 아메리칸 밀리터리, 현대 미국군이라는 책인데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군인이 인구의 0.5%입니다. 0.5%인데 걔네들이 지금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십몇 년. 네. 근데 네이션 앳 워가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전쟁하고 있는지를 아예 몰라. 그러니까 미국은 군인만 가서 싸우는 겁니다. 아미 앳 워는 분명한데 아메리칸 앳 워는 아니다. 아메리카 앳 워는 네. 아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정말 힘이 강한 나라의 고민인데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가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동시에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이 전쟁인데 이게 도대체 국민은 또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네. 국민의 세크리파이스도 없는 겁니다. 국민의 희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병력 피해도 뭐 자동차 사고보다도 적고 교통사고보다도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해리스가 전쟁에서 남자가 많이 죽는다는 사실이 인구 감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렇지만은 전쟁이라는 제도는 여자 유아 살해라는 원시 문화를 조장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둔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없어야지 인구가 줍니다. 사실은. 남자가 없어서 인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 유아 살해라는 그런 원시 문화를 나오게 했다. 그래서 해리스는 그들 사회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는 것을 장려하였고 원신들이죠. 장성하여 전투에 참가하게 될 날을 생각하여 남자 아이의 남성다움을 예찬했다. 이제 남자가 뭐 스파르타도 마찬가지죠. 이제 남자 예찬론인데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딸 아이는 쓸모가 없는 존재로 평가절하했고 딸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는 관심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죽게 하고 학대하여 죽게 하고 또 아예 죽여버리기도 하는 등 여자아이의 수를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마빈 해리스가 그 전쟁이 인구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사회의 문화로서 여아 살해, 여자를 제대로 안 기르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어떤 부족 단위에서 전쟁은 인구의 그 감소에 기여를 했다라는 네. 그런 좀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인구하고 전쟁의 관계를 보면서 또 하나 그 놀라운 거는 놀랍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유념해야 되는 거는 동물 행동학에서 배운 일은 여기서는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 행태학을 공부하는 거는 동물로부터 동물의 우리가 콘라드 로렌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늑대들은 싸움을 아주 자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죽질 않아요. 네, 목숨을 뺏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목숨 안 뺏는다 이거죠. 비둘기나 토끼는 싸움을 잘 안 하는데 싸움은 끝까지 가고. 그래서 야 인간은 비둘기 같은 존재인데 늑대 같은 파괴력을 갖게 되었으니까 큰일 났다 하는 것이 그 동물행동학에서 연구한 그 아주 비참한 결론인데 동물행동학에서 이제 동물들을 조그만 우리에다 잔뜩 집어넣으면은 이것들이 막 그냥 답답하고 그래갖고 그 공격 속성이 막 팽창을 합니다. 네, 스트레스가 증가하니까요.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밀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는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유럽에서는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가 전쟁을 제일 자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동물 행동학의 이론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이제 비료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잘 안 맞는 부분이 그 인구 밀도하고 전쟁 이런 부분은 거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 밝혀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죽게 하는 문화적인 힘이다 이거죠. 더욱이 남자아이보다 여자를 더 많이 죽인다든가 더 홀대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데는 더욱 강력한 문화적인 힘이 필요했다. 바로 전쟁이 그러한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마빈 해리스의 논리는 인간 그 원시 사회에서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전쟁터에 남자들이 가서 싸우고 주는 게 아니라 옛날 전쟁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확률을 대략 3분의 1로 칩니다. 3분의 1. 이거 참 그 무서운 거죠. 엄청난데요. 그럼 3분의 1이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이 아니라 3%도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도 훨씬 안 되죠. 사고사까지 다 포함해서 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월남 전쟁 당시에 그 의학 기술을 지금도 만약 갖고 있다면은 이라크에서 미군이 한 5천 명 죽은 거로 치는데 월남 정도의 기술이었다면 2만 명 정도 전사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또 웬만한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옛날처럼 이제 그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그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전쟁이 이제 1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좀 덜 했는데 1차 대전은 전쟁터가 시골입니다, 대부분. 근데 2차 대전부터는 도시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시가전도 많이 그렇죠. 하고. 한국 전쟁 완전히 뭐 서울이 엉망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군인들끼리만 조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구 감소에 별로 그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인구론을 얘기한 사람이 토마스 말더스. 뭐 말더스는 하도 그 유명해가지고 다 아는데. 인구론. 네. 말더스의 인구론. 이거는 완전히 그 뭡니까? 그러니까 비관론이죠, 비관론. 그렇죠. 인구 증가율은 점점 늘어날 그렇죠. 것이고. 인구 증가율은 뭐 그 익스포넨셜. 네. 그래갖고 이제 기하학적으로 늘고 식량 증가는 산술적으로 늘고. 네. 그래서 나중에 굶어 죽는다는 그런 이론인데 참 이거 옛날에는 이 이론이 다 맞는 거로 쳐가지고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인구 폭발돼갖고 다 뭐 큰일 난다고 그랬죠. 네.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가지고 난리가 날 거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가 구호였습니다. 둘만 낳아 잘 키우자가 그다음에 하나로 줄었지. 네. 하나로. 아들 딸 뭐 구분 없이 하나만 뭐 이렇게. 근데 그거랑은 전혀 틀리는 얘기인데 말더스가 이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를 줄이는 방법을 이 사람 스스로 생각하는 거가 전쟁, 기근, 질병 등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 한 인구 증가는 그 우리 인류 모두를 심각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더스가 전쟁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전쟁을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봤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막스주의자들이 이 사람을 반동주의 전쟁 이론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더스의 인구론을 반동주의 전쟁론의 한 부류로 이제 간주하는데 제가 그 마르크시즘 앤드 워라는 책을 쓴 그 소련 학자 소바킨이라는 사람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말더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인구 과잉은 필연적 현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역병 기근 그리고 물론 전쟁을 통해서 때때로 잉여 인구를 소멸시키기 위한 자연적이고도 불가피한 안전장치로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그러니까 말더스 무류의 학자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자지만은 소바켄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줄이는 거를 안전장치로 볼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그래서 반동주의 전쟁론이라고 말더스의 전쟁 기능론이죠, 이 사람이. 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인구의 증가, 인구 밀도는 한 나라의 전쟁 도발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것도 이제 큰 질문인데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그 아주 유명한 그 슈크리하고 로버트 노스라는 교수가 1차 대전을 연구를 했고 거기에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이제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과학적 연구 들어가기 전에 가장 오래된 과학 연구가 퀸시 라이트의 전쟁의 연구인데 거기 그 책의 31장은 인구의 변동과 전쟁
이로 돼 있습니다. 그 한 챕터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온 어떤 뭐 과학적 연구에 그 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라이트 교수는 두 가지 변수, 즉 인구의 변동하고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인구의 변동이 A, 전쟁이 B인데 이 A, B 사이에 결정론적인 관계를 찾을 수는 없다. 결정론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인구의 변동하고 전쟁은 무엇을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 비슷하게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deterministic relations는 없는데 결정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것이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놓고서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인구 밀도에서 심각한 격차가 생길 경우 이는 국제 긴장, 대규모 인구 이동, 공격, 전쟁, 정복 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며 이거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베리아는 완전히 인구 밀도 거의 0이죠. 네. 텅텅 비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길로 휘청크 들어갑니다. 국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거의 자연스러운 이동이 되는 것이지. 그 긴장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인구가 많은데 이쪽 지역, 네. 여기는 텅텅 비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그렇다고 뭐 여기 네. 전부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뭐 그거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국가별로 인구 밀도에서 심각한 격차가 생길 경우 이는 국제 긴장, 대규모 인구 이동, 공격, 전쟁, 정복 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는 16, 17세기에 나타난 미국의 인디언과 유럽의 이민 간에 야기됐던 갈등으로도 증명된다. 그렇죠. 그 유럽의 인구가 너무 많고 먹을 네. 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감자 기근인가 그렇죠. 아일랜드, 아일랜드. Great Famine. 네. 그때 이민이 많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는 빈 땅이 있었으니까 되는데 그것이 아닌 대로. 그리고 지금 중동 같은 데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네. 전부 인구의 이동인데 인구의 증가 뭐 감소 이런 거랑 관계되는데 뭐 한반도도 보면은 구한말의 이 간도.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거주하는 사람을 없고 이제 비워둔 공지였는데 청나라 그렇죠, 조정에 그렇죠. 의해서 조선 농민들이 많이 건너갔죠. 그럼요. 뭐 먹을 거 없는 사람들도 예.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처럼 국경이 확립됐다면 이건 당장 싸움할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인디안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퀴슈라이트는 이것이 결정론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그렇다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정복 전쟁을 개시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그렇죠. 인구 증가 속도가 느린 나라는 이웃 나라에 대해 예방 전쟁을 개시할지도 모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두 나라가 이제 그래도 실력이 비등해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막 늘고 그 나라는 인구가 줄어. 인구 줄은 나라가 무서워서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남북전쟁에서 네. 남부가 먼저 공격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는 막 인구가 이제 공업이 받자면서 인구가 늘고 남부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남부의 세력이 확 약해진다는 것을 우려해서 차라리 지금 전쟁을 해버리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강 속도가 빠른 나라가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예는 멕시코를 공격한 미국 멕시코 전쟁. 그 미국이 옛날에 저 땅이 다 미국 땅은 아니에요. 네. 멕시코 땅이 텍사스 같은 건 다 멕시코 땅입니다. 네. 그 미국이 인구가 팽창하면서 가서 점령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후자이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무서워해서 미리 전쟁을 한 후자이에로 미국의 남북전쟁은 북부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 남부의 선제 공격으로 발발을 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역사에 나타난 거 볼 때 일본, 이태리, 독일이 상당히 침략적인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전부 인구 팽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얘네들이 이론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잘난 족속이 뭐 독일 같은 사람은 그랬죠. 자기네들이 제일 우수한 족속인데 우생학적인 근거로 이 잘난 족속이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우리는 넓은 땅을 가질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합리화를 시키고 아리안족의 신화를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대외적 팽창주의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그 인구의 증가 이런 거를 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자기 침략 전쟁을 이제 정당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근데 이런 걸 그 컴퓨터에 놓고 과학으로 들으면 안 맞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왜 사례가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다 전쟁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닌 경우입니다. 반면 이웃 나라의 인구 증가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평화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국가들은 인구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대외 팽창 정책, 침략적인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 밀도가 높기로 유명한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수출 증가 정책, 산업 정책을 그러니까 인구 밀도 높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기술 뭐 이런 걸 해갖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중상주의. 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 요새는 또 기술이 좋아지고 건물 높이 지면 되니까 건물 높이 지면은 뭐 올라갈수록 같은 평이라도 토지의 집적도를 그렇죠,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기로 유명한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수출 증가 정책 등 산업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인구 밀집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유사한 문제에 당면했던 중국은 농업의 방법을 개량함으로써 그렇죠. 식량이 많아지면 되니까.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는 혁명을 일으키고 가지고 있던 땅을 오히려 포기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대처하였다. 그래서 인구하고 전쟁의 그 관계는 항상 그 서로 이제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인구 문제 가지고 전쟁을 하는 나라도 있고 인구 문제를 전쟁을 안 하고 해결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으로 만드는 그 매개 변수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 인터브닝 베리어블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구 문제는 또 다른 요인과 결합됨으로써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문제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합리화시키려는 어떤 세력 또는 뭐 공격적인 그 뭐 지휘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하여간 이 인구하고 전쟁하고 이 관계를 연구해서 그 몇 가지 그 원칙을 만들어 놓은 그런 거가 있는데 퀸시 라이트 책에서 내가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그 뭐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면은 첫째, 지난 1세기 동안 그러니까 19세기 중엽 이후에요. 이 책이 나온 것이 그 퀸시 라이트 책이 1942년에 나왔으니까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세계 인구 증가는 국제적인 통신, 문화의 침투, 국제협력에 기여했고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세계 인구 증가가 이 갈등보다는 오히려 통합적으로 기여했다라는 그 원칙을 하나 발견했고 둘째, 전쟁 및 영토 확장과 관련된 정책은 인구의 변화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또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셋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무역 또는 이민 등에 관해 보이지 않는 제약을 받고 있다고 믿을 때 국제 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이 이제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넷째, 인구는 군사 잠재력의 한 요소이며 그렇죠. 인구가 많은 나라가 군대를 이제 또 과거에는 군대가 많은 나라가 전쟁하면 이기는 거로 그래서 대군주의입니다. 그 어느 나라가 더 이길 거야 그러면은 숫자 많은 나라를 병력 많은 나라가 병력 많은 나라. 인구 증가의 차이는 이웃 국가 간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인구가 그 나라의 힘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특히 두 나라가 전통적인 경쟁국일 경우에 그러하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 인구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위에 두 가지 전제,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그리고 넷째, 인구는 군사력의 필수 조건이다. 의하면 제국주의 전쟁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에 의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제국주의 전쟁을 하게 되고 반면 세력균형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은 자기 힘이 이미 있는데 가서 더 이제 장악을 하는 것이 제국주의 전쟁이고 세력균형 전쟁은 일단 그러니까 욕망이
한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나라랑 내가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전쟁인데, 세력균형 전쟁은 인구의 증가가 급격하지 않은 동맹에 의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6번째, 인구가 국제정치의 중요 요인이기는 하지만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구란 요인은 점차 이 중요성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몇 가지 인구와 전쟁에 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기의 발달이, 무기 체계의 발달이 인구의 중요성을 점점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인구 그 변수가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는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 우리가 또 이제 미리 그 수수께끼 답을 하나 드린다면은, 국가들이 전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힘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 힘에는 돈도 들어가고 칼도 들어가고 인구 숫자도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니? 힘센 나라. 힘센 나라가 전쟁하고 힘 약한 나라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학자들이 이제 그 힘의 요인이 뭐냐를 이렇게 다 따져보는 겁니다. 인구냐, 돈이냐, 정치 제도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전쟁은 강대국이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차 대전에 관해서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전쟁의 그 과학적 이렇게 연구하면서 1914 프로젝트라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1914 프로젝트를 이제 한 교수가 나젤리 슈크리라는 여자 교수하고 중동계죠. 네. 그리고 로버트 노스라는 그 두 교수가 이제 그 Nations in Conflict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1차 대전을 공부하면서. 근데 거기에서가 바로 인구의 증가를 국가들이 어떻게 해소를 하는가, 그거에 관한 이 연구예요. 그리고 분명히 인구의 증가가 그 나라의 그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슈크리와 노스는 국력의 증강 과정은 국가의 팽창, 국가 간의 경쟁, 대립, 분쟁, 폭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두 나라가 같이 힘이 세지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한 나라가 세지는 것도 문제 있지만 두 나라가 같이 세지면 이거 전쟁 납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가. 그래서 국력의 증강 과정이 국가의 팽창,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 대립, 이런 거의 원인인데, 그래서 이런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1870년부터 1914년, 1870년이면은 뭡니까? 그 보불전쟁 끝난 해죠. 보불전쟁 끝난 해부터 1914년 1차 대전 터질 때까지 44년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렇죠. 지금 없어졌지만 그게 합스부르크 왕가의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해서 유럽의 땅 넓이로는 제일 넓은 나라였습니다. 이 6나라의 국력 변화를 이제 이것도 이 과학적 방법이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이제 추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슈크리하고 노스 교수가 국력의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 데모그래피 팩터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요소를 이제 다 측정을 했는데, 인구의 동태, 기술 발전, 무역 및 군비 지출액의 변화, 국가 이익 갈등, 식민지에서의 행동 양식, 이런 거 쭉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 변화가 국제 체제에서의 전쟁과 위기를 유도하는 변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분출된 상태에서 국가 간의 선의, 억지 전략, 대땅뜨, 부분적인 군부 축소 등이 전쟁을 막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뭐니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국력 팽창의 요소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합리적인 평화 전략이라든가 또는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거로 이제 막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1차 대전을 설명하다 보니까 1차 대전은 이제 전쟁으로 끝난 거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전쟁으로 간다라고 답이 나오게 또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례만 가지고 되느냐, 여러 사례를 다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 사례를 다 보면 이것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죠. 분명히 1차 대전이 터지는 이유는 설명이 되는데 모든 전쟁이 그런 거냐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확 내려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1차 대전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분석으로는 유효하지만 그렇죠. 그럼 다른 전쟁에도 적용이 가능하냐? 그렇죠. 이건 좀 의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이라는 게 언제나 그래요. 한 사례를 보고 야 이게 때문에 전쟁이 나는구나 했는데
이거를 모든 사례에다 갖다 적용시키려면은 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 방법으로는 여러 사례를 막 돌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 전쟁하고 관계없어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례를 보니까 분명히 관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통찰력을 얻으면 됩니다. 어떤 것이 더 맞고 어떤 것은 100% 틀리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통찰력을 얻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과 평화를 얘기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패시미즘에 빠져야 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전략은 낙관론에 의해서 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세워야지. 아예 말로 될 거야. 말로 될 거라고 가정 세우고 하는 정책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히려 그 어려워. 말로 안 될 수도 있지. 그 대비하는 거. 그래서 그 전략론은 적국의 행동 또는 뭐 우리의 그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안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방법론상으로 1차 대전 원인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그 인구 팽창이라든가 인구 밀도 증가라든가 이런 거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하여간 뭐 이렇게 한 사례를 보는 거하고 네. 여러 사례를 보는 거일 때 같은 설명이라도 맞을 수 안 맞을 수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슈크린 로스가 그 두 학자가 국내적 성장, 인구 밀도, 인구 밀도하고 국민 소득이 느는 거, 이거는 국가 팽창을 가져오고 국자 팽창을 가져오는 것은 전쟁을 초래한다. 그래서 국제 분쟁으로 연계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인구를 공부한 사람이 미시간 대학의 오간스키라는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AFK 오간스키라는 뭐 지금 이 사람이 그 부부가 그러니까 책 제목이 Population and World Power. 그러니까 인구와 뭐 세계 정치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증가가 직접적인 전쟁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긴장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인구 증가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긴장을 야기하는 원인이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간접적인 변수가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물 행동학하고는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 달릴 때하고 여기서 그 시속 5km도 안 갈 때하고는 확실히 그 스트레스가 다릅니다. 그죠? 비포장도로 달릴 때하고 뭐 다르죠. 짜증 나고 뭐 속도 5km로 갈 때 누가 껴들면 막 혈압 오르고. 그렇죠. 뭐 고속도로에서 누가 껴들어도 혈압이 덜 오르는데 어차피 잘 달리니까. 그런데 이제 동물 행동학에서는 분명히 그러면 서로 싸움이 나는데 이것이 전쟁까지 가는 거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그 전쟁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느냐? 이게 이거는 이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그 거의 역사학, 정치학, 철학적 이론으로 생활 공간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생활 공간. 그 독일에서 나온 이론인데 그래서 레벤스라움 띠어리라고, 띠어리는 영어지만은 레벤스라움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리빙 스페이스입니다. 거주 공간. 거주 공간. 그 레벤스라움 띠어리 해가지고 독일의 이론인데 그 독일이 1차 대전 일으키고 2차 대전 일으킬 때 그 이론 가지고 일으키는 겁니다. 그 일본도 그대로 흉내내는 거고. 그래서 생활 공간, 이 인구는 많은데 땅은 좁으면 전쟁 난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생활 공간론, 그 독일 지정학 이론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생활 공간론이 이제 지정학 비슷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구가 그 전쟁에 영향을 미쳤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지정학으로 넘어가면은 생활 공간론, 독일 이론인데 국가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이론은 19세기, 20세기 독일에서 아주 보통 각광을 받지 않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최고의 학문이 지정학이었어요. 지정학. 그래서 독일의 지정학이 너무 날리다 보니까 그래서 막시즘이 독일에서 맥을 쓰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히틀러 있을 무렵에 그래서 이 이론은 나치스가 자신의 침략적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유명한 전쟁 원인이다. 좁으면 전쟁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독일은 우수한 문화 창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인이 생활하기에 독일이라는 공간이 너무 좁았으며 독일은 적절한 생활 공간을 당연히 확보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거는 제국주의요 국수주의 침략전쟁 사상인데 이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독일을 뭐 독일 사람들이 다 또 광분했죠 거기에. 히틀러가 민주주의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로 그치. 집권했습니다. 이게 뭐 독일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네. 뭐 넓은 땅에 뭐 곡식들. 그래서 그 독일 영화들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로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데 독일군이 저게다 우리 밀가루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저걸 네. 우크라이나가 이 부근 어디죠? 이 부근? 네, 크림반도 있는 데니까요. 네. 그렇죠. 독일군이 그런 건 다 자기 거야. 독일의 지금 우리가 우수한 문화 창조 민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 인종을 여러 개로 이제 나눴는데 자기네는 문화를 창조하는 민족이라고 나누고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이런 거는 문화를 유지하는 그리고 누구야 이스라엘은 문화 파괴 민족이라고. 근데 이제 이 이론이 문화 파괴 민족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유지하는 것도 있으나 마나해요. 그 문화 창조 민족만 있는데 이 독일의 인종 이론에 보면 슬라브족은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노예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뭐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인종을 이렇게 해갖고서 뭐 그 피가 누구랑 섞였냐 안 섞였냐 가지고도 참 네. 난리가 나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생활공간론, 인종차별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2차 대전, 1차 대전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전쟁들이 터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학을 좀 봐야 되는데 지정학이 그 학문 체계로 아주 그 유명한 학문인데 지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생명을 가진 유기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이제 태어났다가 성장 발전했다가 생로병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드리 라첼이라는 독일의 가장 그 선구자죠. 지정학 선구자인데 라첼은 국가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서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애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들도 어떤 공간을 장악하고 성장하고 위축되며 궁극적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이 라첼의 그 지정학을 이제 한 단계 높여준 사람이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의 지정학자인데 뭐 정치학자라고도 부르죠. 이게 발음이 이게 키엘렌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KJELLEN인데 네. 키엘렌 이게 북유럽식 발음이죠. 이렇게 이게 맞는 것이죠. 키엘렌이 이 사람이 이제 또 그 라첼의 이제 그러니까 라첼의 이론을 이제 보완해 주는 것이죠. 국가란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활 공간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회적 다윈이즘 해가지고 적자, 여기서 이기는 자, 살 수 있는 자가 다 갖는 거가 맞는 거야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적자 생존의 법칙을 국제정치 차원에 적용했다. 즉 동물의 세계에서처럼 투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이론이 국제정치에 적용된 것이 바로 키엘렌과 라첼의 지정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키엘렌이라는 사람이 대가인데 학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비난받냐면은 독일의 지정학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독일의 지정학을 보니까 애초에 만들어준 것은 비독일인이었다라는. 그래서 스웨덴도 독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바로 스웨덴 사람이 독일의 지정학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사회적 다윈이즘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적 논리를 사회과학적으로 슬쩍 비튼.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견강부회가 심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런 이론을 그 뭐 도덕적으로 또 정치학적으로 뭐 이제 거부하지만은 이런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금은 다 폐기된 이론입니다만 그렇죠. 이게 이제 우생학까지 그렇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독일의 그 칼 하우스호퍼라는 아주 또 탁월한, 이 사람은 학자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한데 별이 2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독일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그 순서가 있던데, 하우스호퍼가 이 사람은 그 히틀러하고 루돌프 헤스 이런 사람들하고 다 무지하게 알고 지내는. 네. 그리고 칼 하우스호퍼가 이제 그러니까 좀 하급 장교일 때 그거보다도 더 밑에 헤스가 있었습니다. 루돌프 헤스가 이제 독일에서 히틀러 다음에 거의 2위자 노릇했죠. 네. 그런데 자기 부하가 루돌프 헤스가 이제 어떤 쿠데타 사건 같은 거에 연루되고 감옥 가 있을 때 이제 찾아다니고, 그때 히틀러도 감옥 가 있을 때 자기 부하를 면회 갔다가 히틀러를 만납니다. 근데 히틀러가 칼 하우스호퍼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이 추정에 보면은 칼 하우스호퍼 장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정학 얘기가 나오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독일 지정학을 발전시킨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 할 때는 메이저 제너럴, 독터, 프로페서 칼 하우스호퍼 이렇게 씁니다. 맨 앞에는 메이저 제너럴, 그리고 독터, 그리고 주요 지휘관 장군이자 박사이며 교수인. 네. 그러니까 메이저 제너럴이 별 2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육군 소장, 닥터, 교수, 칼 하우스호퍼. 그러니까 이제 쓰는 순서가 있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인종주의 이론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독일이 전격전 이론도 이 사람이 만듭니다. 이거를 히틀러가 이제 따라 하는데, 그 사람을, 이론을 만들어준 사람이 하우스호퍼인데, 하우스호퍼가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사람 아들도 이제 독일 베를린 대학 지정학 교수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쟁 전범 재판 받을 때 미군 법무관들이 이 사람을 무죄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학문적인 주장을 한 거라고 봐가지고, 학문적인 주장은 그것이 이 사람이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주장을 히틀러라는 놈이 전쟁을 하는 논리로 사용을 했지만은 칼 하우스호퍼는 뭐 그냥 학자일 뿐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비판을 했고, 아버지는 이 아들, 하우스호퍼의 아들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들어갔다가 네. 뭐 나오긴 나왔는데 게슈타포한테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중에 재판소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1946년에 자살합니다. 근데 하여간 이 하우스호퍼가 독일의 모든 지정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뭐 아리안 종속, 뭐 생물학, 우이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든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독일이 전쟁을 했는데, 이 독일의 지정학 말고 우리가 서양의 유럽,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지정학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영국과 미국의 지정학은 그거는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만 몇 개 중요한 것만 잠깐 뭐 지도도 있으니까 네. 보면은 영국 사람 중에 제일 지정학으로 유명한 사람은 헬포드 맥킨더라는 사람입니다. 헬포드 맥킨더. 여기 우리가 헬포드 맥킨더가 내가 거기까지 못 써왔는데, 헬포드 맥킨더는 요 동부 유럽. 네. 여기가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그러니까 역사의 지리적인 네. 축. 여기를 장악하는 자 유럽을 장악하고, 유럽을 장악하는 자 세계를 장악하는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할 수 있고 네.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하는 자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를 장악함으로써 세계의 패자가 된다. 요거를 제일 확실하게 받아들인 영국의 이론인데, 1904년에 나온 이론인데, 그거를 제일 확실하게 받아들인 것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그냥 전쟁할 때마다 일로 쳐 들어가잖아요. 폴란드, 체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네. 요 동네가 여기를, 그래서 이거를 하틀랜드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하틀랜드는 심장부 이론. 심장부 이론, 네. 심장 지역 이론. 그게 영국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독일이
근데 독일은 지정학 이론 자기네 거하고 합쳐가지고 그 맥킨더의 심장 지역 이론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 그런데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 중에 여기가 아니야.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보냐면은 그 사람은 이 대륙의 이 변두리, 이북은 페리페리. 여기를 장악하는 자, 여기를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는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챔피언이 된 다음에 하는 일은 전부 여기 장악하는 일입니다. 주변부. 요거를 림랜드라고 하면 돼. 림이라는 게 이제 컵의 요 끝을 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에 림랜드. 그래갖고 림랜드. 농구에서도 많이 쓰이죠. 이걸 우리가 리라고 그러는데 농구 골 때 요걸 림이라고 합니다. 림, RIM. 그래서 그 아까 하틀랜드 이론에 반대돼 갖고 림랜드라고 그러는데, 림랜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캄차카 반도, 일본, 한국, 중국의 변방, 그리고 월남, 그리고 인도 변방, 그리고 이런데, 그래갖고 여기를 장악하는, 림랜드를 장악하는 자가 이 아시아를 장악할 수 있고, 아시아를 장악하면 세계를, 그러니까 그거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전략 이론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에 의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든 이론 중에 미국은 사실 그 전략 이론가가 별로 없는 나라인데, 늦게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 해양 세력 이론인데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여기 해로 요런데 중요한데, 그 여기 말라카 해협이라든가 여기 그 수에즈 운하라든가 여기를 장악한 자가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그런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아직까지는 쭉 대륙 세력이 그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이론이었는데, 그 마한 이론은 해양 세력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하고 대충 엉켜놓은 것이 림랜드 이론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세계 대전략은 림랜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40년대에 나온 이론인데, 니콜라스 스페크만이라는 학자가 미국이 세계를 다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 그래서 그 냉전 시대 때 센토, 나토, 그 방위조약 기구들이 지역 방위조약 기구들이 그 전부 다 전부 림랜드 나라를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시간이 있으면은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리하고 정치, 지리하고 전쟁의 그 큰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그 지정학도 과학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전봇대에 새들 앉아 있는 거 있죠. 그게 거리가 같대요. 아주 일정하답니다. 새들 그 사이의 간격이요. 그것도 우리 걔네들도 그 공간, 거리 이런 거 다 있는데, 바로 이제 과학이 지정학 이론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배나강의 이춘근의 전쟁론 20번째 시간. 오늘은 국가의 자연적 속성과 전쟁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발전 수준, 나라 크기, 정치체제의 성격, 지리적 특징, 인구 등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